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오는 데까지 꼭 40년이 걸렸습니다. 네, 저는 올해 63, 서울 외곽에 있는 한 고급 요양병원에서 청소랑 조무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최 아주머니, 최 이모 이렇게 부릅니다. 저라고 특별한 인생 바랐겠습니까? 그냥 남들처럼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인생은 늘 한 끗 차이로 엇나가더라고요. 아들을 잃은 것도, 남편이 집을 나간 것도,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그 회장 부인을 만난 것도 다 그 한 끗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뜹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아, 또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이구나. 내레이션 담담하게. 요양병원은요, 냄새와의 싸움입니다. 약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사람이 늙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풍겨나오는 그 특유의 냄새까지. 젊었으면 코를 막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나이쯤 되면 그런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나도 저 자리에 갈 거다. 그 생각만 들죠. 최 이모, 오늘도 일찍 오셨네. 간호사 하나가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은 좀 더 자도 되지. 난 어차피 잠도 잘 안 와. 웃으면서 대답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립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 사람들이야 모르죠. 23세 낳은 아들. 그 애가 30도 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난 뒤로 제 밤은 늘 짧았습니다. 깊이 잠들었다가도 엄마 부르는 소리에 번쩍 깨어 일어나면 텅 빈 방, 그리고 조용한 새벽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집에만 처박혀 있을 수는 없으니 저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도 해보고 마트 계산원도 해봤지만 이 나이에 오래 두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러다 요양병원 청소조무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힘들긴 한데 꾸준해. 환자도 많고 일도 많고 사람 쉽게 안 잘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 병원에서만 8년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복도 바닥에 물걸레를 밀고 있는데 간호사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 진짜야? 응, 기사도 나왔더라니까. 그 그룹 회장님 부인이래. 와, 여기가 그런 분이 올 만큼 좋은 병원이었어?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회장님 부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TV에서나 볼 법한 사람들인데. 잠시 후 수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최 아주머니, 잠깐 이리 좀 와보실래요? 예, 수간호사님. 오늘 오후에 특별 VIP 환자 한 분이 오세요. 3층 맨 끝 특실 혹시 아시죠? 아이고, 그 큰 방요? 거기 보통 비어 있잖아요. 네. 이젠 거기 아주 특별한 분이 머무르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방 청소랑 주변 관리, 가급적이면 아주머니가 맡아주셨으면 해요. 제가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전 늘 가장 구석만 맡아왔습니다. 낡은 병실, 오래된 화장실, 가족도 안 찾아오는 환자들 방. 그런데 특실이라니 괜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자 수간호사가 씁쓸하게 웃더군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 싫어해요. 괜히 눈치 보이고 까다로운 사람들 상대해야 할까 걱정된대요. 근데 아주머니는 워낙 조용하고 성실하시잖아요. 무엇보다 말이 없으셔서 좋아요. 그래서인지 이 병원에서 조금 귀찮은 일은 대부분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도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나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 대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요.
오후가 되자 3층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원장까지 나와서 서성이고 간호사들은 연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회장님 부인 오신대잖아. 긴장 좀 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저는 미리 특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 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보호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사이에 두고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올라왔습니다.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잘 정리된 짧은 파마, 옷은 눈에 띄지 않지만 원단만 봐도 비싼 티가 나는 가디건,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아주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기품과 오만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사모님. 원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다가 마침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처음 보는 청소 아줌마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그분의 입이 아주 살짝 열리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여기에?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보고 한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다른 때보다 더 조심해서 그 특실을 관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항상 깨끗하게 펴고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며 청소하고 물컵에 물이 반쯤 비면 바로 채워두고 그런데 묘하더군요. 그분은 말입니다. 간호사들이나 의사에게는 고개도 끄덕이고 웃기도 하고 어쩔 땐 농담도 건네면서 저만 들어가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청소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면 그분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천천히 내 쪽으로 돌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뒤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말을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춥진 않으세요? 그러면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대답이 없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익숙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 앞에만 서면 제가 아주 더러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까? 냄새라도 나나? 말투가 촌티나나?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특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아주머니. 저는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늘 묵묵부답이던 그분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 사모님. 저는 얼른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요? 예.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예, 저는 경북 군위군입니다. 산골짜기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멋쩍게 웃자 그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위군 소보면 혹시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소보면 맞습니다. 그쪽 아시나요? 그분은 잠시 입술을 떨다가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누구를 거기서 알았던 것 같아서 그 목소리에는 분명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 봄마다 노랗게 피던 산수유 그리고 어머니의 뒷모습. 어머니는 항상
작은 등을 구부리고 밭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한테 좋은 거 많이 못해줘서. 어릴 적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슨 짐을 지고 살아오셨는지.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간호사 둘이 작은 목소리로 떠들더군요. 야, 3층 특실 얘기 들었어? 왜? 회장님, 사모님이 귀한 반지가 하나 없어졌대. 헐, 진짜? 그거 몇 천은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난리야. 병원장도 올라갔어. 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반지, 설마 나 때문이라고 의심하진 않겠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간호사가 다급히 절 찾으러 왔습니다. 최 아주머니, 잠깐만 3층으로 올라와 보세요. 왜요? 무슨 일? 일단 올라오시면 압니다. 3층 특실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장, 수간호사, 간호사 둘, 그리고 회장 부인의 아들로 보이는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 하나,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그분. 병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아주머니, 며칠 전 청소하실 때 사모님 장롱 위나 서랍에서 반지 같은 거 못 보셨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반지요?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 간호사들 말고는 다 청소하는 분들 뿐이라면서요? 그 반지는 우리 어머니가 결혼 때부터 끼던 건데 절대 아무데나 벗어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귀한 걸.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회장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장님, 굳이 사람 마음 상하게 할 건 없어요. 그 말투는 겉으로는 매끄럽지만 속에 뾰족한 가시가 숨은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귀중품이 갑자기 사라졌으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대놓고 제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유혹 못 이기고 손 뗄 수 있다는 그런 시선. 사모님, 전 정말이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CCTV는요? 수간호사가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하필이면 며칠 전에 교체 공사 중이라 3층 복도 쪽은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 아들이 혀를 찼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병원장은 저를 따로 불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아주머니, 나도 아주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동안 일하는 거 내가 다 봐왔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참 민감해요. 그러니 혹시라도 집에 가져갔다가 이제 와서 말 못하는 거라면 조용히 돌려주기만 해도 우리가 덮고 넘어갈 수 있게 한번 도와줄게요. 그 말은 곧 당신이 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원장님, 제가 가난하긴 해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제 손, 아들 장례 치르고 나서부터 더러운 돈에 안 되기로 맹세했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일단은 알았어요. 근데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그날 이후로 3층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 중 일부는 제가 지나가면 조용해지고 수군거리던 입을 닫았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눈빛,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회장 부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면서 마치 정말로 미워해야 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을 좁혔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간 냉랭한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간호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최 아주머니, 오늘 당직 끝나고도 시간 좀 되세요? 왜요? 3층 특실 사모님께서 아주머니를 좀 뵙자고 하셔서요. 저를요? 네. 굳이 그 청소하는 분이라고 2번이나 확인하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또 뭐라고 하려고 또 반지 얘기를 꺼내나.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저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밤 9시 면회객이 모두 돌아간 조용한 복도 3층 맨 끝 특실문을 제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사모님 부르셨다고 해서 방 안에는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고 회장 부인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아주머니. 그분은 여느 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저는 방 한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주머니를 의심한 거 기분 나빴겠죠. 뜻밖의 말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좀 맞아요. 그럴 만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사모님, 저도 이해해요. 그런 귀한 걸 잃어버리시면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유 없이 미워한 건 맞아요. 예. 그분은 입술을 세게 깨물더니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하나 부탁 좀 합시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떤 서류든 어떤 종이에든 내 아들이 가져오는 건 절대로 서명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요?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얼마나 달콤하게 말하든 절대 서명하지 마요. 아니, 저는 가족도 아닌데 저한테 서명을 왜? 그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은 앞잡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전부 믿지 마요. 특히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반의 반만 믿어도 많아요. 뭔지 모르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사모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얘기합시다. 그러곤 창밖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극단적인 순간에 오게 될지를요.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은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주말이라 보호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복도마다 과일 상자와 봉투들이 오가는 날이었죠. 저는 2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3층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걸레를 내팽개치고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특실 문 앞에서는 간호사 둘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회장 부인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네, 지금 부르는 중이에요. 의사가 뛰어와 심장압박을 시작했고 곧이어 응급카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아직 저한테 해줄 말이 남아있다면서요. 아직 그 서류 얘기도 다 못했잖아요. 하지만 의사의 얼굴은 좋지 않았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올려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회장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셔서 지금 응급조치 중입니다. 아들은 한참을 어머니 얼굴을 보더니 옆에 서 있던 저를 흘겨봤습니다. 또 당신이 여기 있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던지요. 회장 부인은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는 위중했지만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날 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저는 복도를 정리하다가 수간호사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최 아주머니 3층 회의실로 잠깐만 올라오실래요? 이 시간에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사모님, 아드님이 찾으세요. 제 손에서 걸레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3층 회의실 문을 열자 병원장, 수간호사, 그리고 회장 부인의 아들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볼펜 하나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 같은 사람이 이 회의실에 올 일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회장 부인의 아들이 얄밉게 웃었습니다. 있으니까 부른 거죠. 그는 서류철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에 관한 치료 및 요양 동의서입니다. 워낙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하셔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 법적으로 보호자 외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제3자요? 근데 왜 하필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담당 청소조무 직원이시라면서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상태를 잘 알고 객관적인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며칠 전 회장 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서류든 내 아들이 가져오는 건 절대로 서명하지 마요. 심장이 쾅쾅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제가 이런 서류를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병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 아주머니. 여긴 그냥 나는 환자의 상태를 평소에 지켜보았다. 이 정도 내용만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김 이사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도장 하나 찍어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 손은 서류를 잡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서 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잘 몰라서요. 어머니가 지금 상태로 오래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추후 연명 치료나 재산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아주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곤란해진다고요. 그제야 서류의 진짜 목적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연명 치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어머니를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건 아닐까?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의 눈처럼 냉정한 숫자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괜히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김 이사님, 중환자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어머님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아주머니 어디 갔냐고 계속 찾으셔서. 간호사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최 아주머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찾는다고? 이 시간에? 왜? 김 이사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는 서류를 서둘러 가방에 쑤셔 넣고 중환자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수간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도 같이 가보시겠어요? 제 다리는 이미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긴장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회장 부인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간호사 2명이 그의 주변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다가가자 그분이 힘겹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최 아주머니, 얼른 들어가 보세요. 계속 아주머니만 찾으셨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B-, B-, B-. 그 안에서 그분이 믿기 힘들 만큼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다가가자 그분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소리를 짜내듯 말했습니다. 그 서류 서명하지 마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 아직 아무것도. 내 아들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의 눈동자가 간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말 절대 믿지 말아요. 약속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 사모님. 저 안 합니다. 안 믿을게요. 그 서류 서명 안 할게요. 그러자 그분이 마치 안심한 듯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더 세게 쥐더니 마치 평생 참아왔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외쳤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다 미안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뭐라고?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알았어요. 그의 딸이라는 거.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짧은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 기억나요? 아니지, 아직 어릴 때. 기억 못할 수도.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희미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낯선 도시 여자가 찾아왔던 날, 고운 치마에 구두를 신고 고향 사람 같지 않은 말투를 쓰던 여자. 그날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머리도 곱게 빗고 꽤 오래 화장도 하고 계셨습니다. 얘야, 인사드려라.
엄마 친구분이시다.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그 여자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면서 이야기 나누던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는 갑자기 떠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설마 그때 그 회장 부인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래요. 나 그때 그 여자예요. 너 데려가겠다고 했던 사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땐 나도 서울에서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줄. 그래서 시골에서 고생하는 내 엄마 보면서 내가 이에 데려가서 도시에서 공부도 시키고 멋지게 키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이 허락을 안 했어요. 시골 총구석에서 데려온 애를 왜 집에 들이냐고, 괜히 문제 생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신 겁니까? 포기가 아니라 겁이 났어요. 그 사람들한테 맞서기엔 내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엄마에게 조금의 돈만 쥐어주고 도시로 도망쳤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 후로 난 내 엄마를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요. 내가 너를 버렸으니까. 그 말에 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부터 그렇게 미워하신 겁니까? 미워한 게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내 얼굴, 내 눈빛, 너무 내 엄마 닮아서. 그분은 내 손을 꼭 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반지 잃어버렸을 때 당신한테 화를 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제 가슴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주워 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 부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주 머리가 맑을 때 그 반지 분명히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분의 눈동자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내 아들이 혼자 방에 들어왔었어요. 간호사도 없을 때.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걸. 눈물이 목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억울하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붙잡아둬야 했어요. 붙잡아두다니요? 내 아들이나 이 병원에 집어넣고 재산 정리하려는 거다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신이 없는 척하면 더 빨리 진행될까봐 일부러 조심했어요. 그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당신이네 곁에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있으니까 나한텐 기회처럼 보였어요. 기회요? 그래요. 나랑 피는 안 섞였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당신이니까.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서류에 서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서류단을 죽이고
재산 넘기겠다는 내용이에요. 연명치료 포기, 상속 재조정, 그런 것들이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까지? 내 아들은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가난한 청소부 아줌마, 돈 조금 쥐어주고 서명 받으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분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먼저 말한 거예요. 서명하지 말라고. 제 눈에서는 이제 숨길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을 밝혀야죠. 진실이요? 내 아들이 뭘 했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그래야 당신이 누명도 벗고 나도 좀 덜 죄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간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최 아주머니, 잠시 밖으로 나가 계셔야겠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친구분, 제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진실 꼭 밝힐게요. 그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입을 떨었습니다. 고마워요. 예아. 그 말은 분명 예아였습니다. 어릴 적 제게 어머니가 부르던 그 호칭,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저는 복도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뭐였지? 어머니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을까? 누군가 나를 데려가려 했었다는 걸, 누군가 나를 생각해줬다는 걸.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최 아주머니, 괜찮아요? 원장님, 아까 사모님이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던 그 사람의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저 믿어주시겠습니까? 원장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아주머니가 이 병원에서 어떻게 일해왔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반지가 사라진 날부터 회장 부인이 했던 말, 그리고 방금 중환자실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김 이사님이 본인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요. 원장은 당장 병원 법무팀과 상의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법무팀, 그리고 회장 부인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변호사가 함께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김 이사가 요즘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장 부인의 일부 재산이 이미 어느 계좌로 옮겨지고 있었고, 그 계좌는 김 이사의 개인 회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장 부인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법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과 횡령입니다.
게다가 환자의 정신 상태를 이용한 정황까지 보여요. 병원장은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눈 감으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순 없지요. 그날 오후 김 이사는 병원장실로 불려왔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김 이사님, 이 계좌 내역과 서류들 다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 가족이래. 병원 쪽이 왜 끼어들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잠시 후 복도에는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어딘가 익숙한 사람들, 형사들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지금 날 의심하는 겁니까? 내가 친엄마 재산을 빼돌린다고?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 이건 의심이 아니라 사실 여부 확인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그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병원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친구분, 이제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겠지요. 눈물이 또 한 번 볼을 적셨습니다. 며칠 뒤 회장 부인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식도 더 또렷해졌고 눈빛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최 아주머니 사모님께서 꼭 좀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좀 괜찮으세요? 예, 저야. 언제든지요. 특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서 햇빛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은 회장 부인은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시골 아주머니의 순한 인상이 보였습니다. 왔어요. 아주머니.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사모님. 이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엄마 친구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 기억나요? 저는 머릿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린 날 마당에서 새 구두를 신고 서 있던 여자, 어머니가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부르던 이름, 영숙 이모요? 그분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그 이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네요.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어릴 때 영숙 이모가 사과 사주고 갔던 날,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집에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방 안에서 조용히 우시던 것도요.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근데 울 자격이 없었죠. 아이를 데려갈 용기도, 그렇다고 계속 곁에 있어줄 용기도 없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그냥 그때 우리 모두가 어렸던 거지요. 방 안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요? 그래요. 내 아들 짓을 세상에 드러내준 것도, 내가 평생 안고 살던 죄책감을 조금 덜어준 것도 다 당신이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이모. 어머니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전
참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내가 떠난 뒤에도 가끔 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예, 좋은 얘기 말고 내가 잘못한 것들도 다 같이 사람들에게 들려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 가난해도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오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이요. 그분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어린 시절 시골 마을, 산수유 피던 골목, 봄마다 들리던 새소리까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주워 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 부인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 조용히 요양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병원으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이사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비리들도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 사람들은 그 집안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도에서 바닥을 닦으며 그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그 목소리가 이젠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어머니도 아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을까요? 영숙 이모와 잠깐이라도 제 인생을 두고 고민했던 그 시간,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면서 지냈을까요? 그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 말 안에는 어머니에게, 영숙 이모에게, 그리고 제 인생에게 묻는 모든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남게 해주셔서요. 저는 여전히 요양병원 복도를 매일같이 걸레로 닦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을 매일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가끔 한두 마디씩 듣습니다. 한 가지 알게 된 건 우리 인생이란 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는 재벌가 며느리로 살고 누구는 요양병원 청소부로 살지만 결국 가장 아픈 자리에는 다 비슷한 눈물과 후회가 앉아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당신 마음 어딘가에 지우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왜 그러셨어요?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마음 하나쯤 가지고 살아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게 하지는 말자고요. 저는 오늘도 걸레를 쥔 손으로 복도를 닦으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 끝까지 들어주겠지. 그 사람이 오늘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